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요 며칠간 암호화폐의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죠.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암호화폐의 극단적인 공포가 시장 전체 분위기를 휘감았었는데요. 네, 과연 일장 춘몽이었을까요? 비트코인 가격의 추락에는 날개가 있었을까요? 네, 디지털 자산 역사상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다. 공급 물량을 흡수할 만한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사 아르카의 최고 투자 책임자 제프 도머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CNBC에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지난 25일 6,300달러까지 떨어져 6개월 최저치를 찍었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가격이 3,000달러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26일 오후 한때 7,200달러 선을 회복한 뒤 27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죠. 네, 미국 암호화폐 VC인 프리머티브 벤처스의 창업자 도비 와는 포브스에 지난 10월부터 매도세가 형성되기 시작됐다며 그는 이런 흐름이 마진 거래소인 비트맥스나 데리비트가 아닌 바이낸스와 후오비에서 나오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 분석을 한 것이죠. 네,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 최고점인 2만 달러를 찍은 후에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3,000달러 선까지 후퇴를 했는데 이후 수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가격을 1만 1,000달러까지 끌어올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난 6월 발표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였죠. 그러나 10월 23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매섭게 질타를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덩달아 호꾸라졌었습니다. 이때 나온 것이 시진핑의 중국 국가 주석의 발언이었습니다. 10월 24일 시 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발언이 공개되자 비트코인은 1만 달러까지 급등을 했었죠. 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금 7,0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은 한바탕 가을 꿈이었나 자문하는 분위기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의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단속이 단연 손꼽히고 있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암호화폐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색출하기 시작을 했죠. 네, 상하이시 인민은행 인터넷금융정비 판공실과 상하이시 금융안전역선 판공실은 지난 14일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ICO 등을 퇴출하라는 통지문도 내려보냈습니다. 네, 급기야 지난 25일 상하이 지역 방송 동방위성 텔레비전은 상하이의 바이낸스 사무실이 폐쇄됐다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바이낸스는 이제 자사의 사무실이 아니었다 부인을 했었죠. 위탁 업체였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당국이 대대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작업에 나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통지문을 내린 상하이의 두 기관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13개의 ICO 플랫폼과 10개의 거래소를 폐쇄했다고 전했는데 이후에도 중국 SNS는 이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를 연상시키는 명단이 돌아다니는 등 공포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수 암호화폐 전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비트코인이 향후 몇 달 동안 5,5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브렌트는 2017년 12월 비트코인 상승장의 종류를 예측한 이들 가운데 하나인데 라이브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게 되면 톰 베이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는 2020년 5월 전에 4,5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급락 후 몇 주 안에 9,000에서 1만 달러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 언급을 했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네,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시장에 머물러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조셉 영 같은 경우도 3,000달러까지 떨어져도 나는 암호화폐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간 크나큰 하락폭을 겪으면서 하락의 원인으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중국 시 주석의 영향이다, 무슨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새로운 하락 원인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비트코인이 1.8만 개가 초과 공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장 하락의 원인인가라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노드에 따르게 되면 올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속도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비트코인 발행량이 큰 폭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하루 평균 144개 블록이 생성되지만 올 들어 하루 평균 147.64개의 블록이 생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하루 평균 50개의 비트코인이 더 채굴된 것으로 1년 기준 약 18,250개의 비트코인이 예상보다 더 많이 시장에 풀렸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닷컴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지난 365일 실제로 생성된 블록은 53,889개로 예상치인 52,560개를 크게 웃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량을 지적하면서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더 풀렸고 채굴 업체들이 이를 시중에 매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더리움의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던졌습니다. 네,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2019년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네,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뉜데요.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기술의 과제, 두 번째로는 컨센서스 이론의 과제, 세 번째로는 경제의 과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암호화폐 기술의 과제를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기술의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블록체인의 확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비탈릭은 이론적으로는 크게 진보를 했는데 아직 현실에 응용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다 지적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가 블록 사이즈를 압도적으로 거대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풀 노드가 대규모로 된 블록체인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풀 노드를 실행하고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만 사라지게 된다면 블록체인의 신뢰성은 손상돼 버리고 마는데요. 누군가 거래를 롤백하고 부정한 암호화폐를 작성해 버리는 가능성도 충분히 생긴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이제 타임스탬프의 과제인데, 비탈릭은 어느 정도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노드를 동기화시키는 것에 대한 과제이고, 풀 노드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매우 정확한 타임스탬프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노드 간의 시간 차이는 최대 20초에 달할 수 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컨센서스 이론의 과제인데, 비탈릭은 ASIC 내성을 갖는 POW가 블록체인 중앙 집권화에 대한 해결책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ASIC의 장비의 등장으로 인한 채굴 권력 중앙 집중화와 불필요한 전기 에너지 소모, 51% 공격 등 문제가 있었죠. 네, POW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점이죠.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자원인 채굴이 아닌 내부 자원인 지분을 활용한 합의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인 POS로의 전환을 계속해서 이더리움 측은 이제 최종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는 복잡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개발해 마이닝 기기 제조 업체가 ASIC 칩을 생산하지 못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면서,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제적인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문제가 너무 많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 중이죠. 높은 변동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높은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특징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메이커다오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예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더리움 관련팀 대부분은 이미 메이커다오와의 협동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더리움 토큰의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개발자들이 시스템상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도 누군가 후원해준 자로부터 이를 위한 돈이 투자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업계가 평판 시스템에 관해서도 주목하고 암호화폐 업계의 프로젝트를 엄선한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언급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안 좋은 기조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중국의 한 CEO 같은 경우는 차를 만약에 살 거면 중국의 젊은 친구들은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라, 암호화폐를 사라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대형 마이닝 풀 CEO는 차 살 바에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라, 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계 대형 마이닝 풀 비트코인 TOP의 CEO죠. 장주얼이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차를 살 거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나은 선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도시에서 젊은 청년이 어렵게 돈을 모아 차를 사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이다. 같은 돈을 암호화폐에 스테이킹하면 이자만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차를 사면 해당 자산은 10년 후 가치가 0에 수렴하지만 비트코인을 산다면 아마 집을 몇 채 살 수 있을 정도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됐죠. 네, 이 장절의 말은 그냥 말이 이런 거지.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가치, 현재의 가치 말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가치 투자를 해라. 이렇게 소모성으로 되는 이런 자산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61% 상승하며 840만 원대, 이더리움이 1.7% 반등하면서 17만 4천 원대, 리플 XRP가 1.13% 상승하면서 25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7위의 이오스 같은 경우는 3%, 시가총액 11위의 트론의 경우 7.64%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0.2% 하락한 66.2% 하지만 암호화폐의 높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막바지 진통이라고 합니다. 네, 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 진통 속 잘 진행이 된다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막판 진통 속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사태도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시 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은 데다 매우 중요한 합의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는 중이라며 무역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는 동시에 우리는 홍콩에서도 잘 되길 원한다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 주석이 그것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고 나는 그를 알고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타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주 상하원을 통과해서 이제 자신에게 넘어온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할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이죠.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아마도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무역 압박이 홍콩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든 준수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미국은 민주적 가치, 기본적 자유 두 체제와 홍콩 시민의 열망을 계속 지지한다 강조를 했는데 네, 이 법안에는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홍콩은 관세나 투자, 무역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네, 법안에는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책임자 제재 조항도 들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내달 3일 자동으로 법률로 제정된다고 하네요.
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 진통 속에 있는 가운데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 부담되고 있는 지금 부상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과연 이러한 기조 속에서 어떻게 그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나아갈 수 있을지 나아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나 나왔습니다. 네, 리플 CEO가 ODA를 통해서 글로벌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CEO는 ODA를 통해서 XRapid죠. 네, ODA를 통해서 글로벌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XRP를 통해 글로벌 자금 유동성 시장 기초를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XRP 기반의 글로벌 결제 플랫폼 ODL이 현재의 시스템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밝혔습니다. 네, 그는 이와 관련해 향후 몇 년 내로 ODL을 통해서 약 2조 달러의 유동성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덧붙였는데요. 네, 그는 또한 기존의 글로벌 자금 유동성 시장에 대해 복잡하고 시대착오적이다. 현재 시스템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전 세계 각 지점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의 글로벌 거대 파트너죠. 네, 머니그램의 송금 사업 확대 전망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파트너, ODL의 파트너죠. 머니그램이 파키스탄 송금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소재 글로벌 송금 업체인 머니그램의 최고 경영자 알렉스 홈즈가 파키스탄 총리와 현지 송금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네, 그는 내년 파키스탄 송금 사업 분야에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미디어는 보고서를 인용하여서 머니그램이 2020년까지 송금 사업 규모를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라며 파키스탄 사업 확대가 파트너사인 리플 XRP 송금 플랫폼 채택을 촉진할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리플 XRP의 실사용과 채택 그리고 정말 유스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트랜잭션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하지만 리플 XRP의 가격에는 크나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러한 호재들 하나하나 지금 쌓여듯이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여태까지 억눌렸던 호재들이 한 번에 팡 터지면서 그 어떤 코인보다 높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코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일본 암호화폐 판매 대리 업체인 비트마스터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약 110억엔의 부채가 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판매 대리 비트마스터는 지난 20일 도쿄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제2위의 신용조사회사 도쿄상공 리서치가 보도를 한 것인데 전국에서 암호화폐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리점 회원을 모으고 있었지만 2019년 8월에는 카고시마 시내 본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등 트러블이 발생되는 와중에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하면서 회원이 맡긴 것과 같은 수의 비트코인 조달이 어려워진 것으로 사업 지속을 포기하고 파산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네, 부채 총액은 채권자 22,369명에 대해서 약 109억 원, 109억 4,400만엔 하나로 치면 약 1,182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채권자의 대부분은 회원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 관한 소식이 하나 더 나왔는데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COBA는 내년 앱 월렛 등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와치에 따르게 되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COBA를 운영하는 라스트루츠가 거래소 운영에 주력하기 위해서 여러 서비스를 종료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COBAN.tv는 광고 시청자에게 자체 암호화폐 RYO를 지급하는 동영상 플랫폼인데 COBAN.tv 웹 관련 서비스는 내년 1월 20일 종료된다고 합니다. 앱 월렛은 내년 3월 31일에 종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더리움의 기반 자바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더리움 J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서비스를 중단을 한다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미디어 블록비트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기반 자바 클라이언트 이더리움 J 코드 라이브러리가 지난 15일 돌연 서비스를 중단한다 밝혔습니다. 중단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의 코드 라이브러리는 지난 4월 9일 1.12 버전과 1.13 버전 릴리즈가 마지막 활동이었다고 하네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첫 합법적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토코 크립토가 현지 상품 선물 거래 규제 기관인 BAPP EBTI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나왔습니다. 네, 이로써 토코 크립토는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첫 규제 적격 거래소가 될 전망인데요. 네, 이에 대해 판쉐이카이 CEO는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동남아 지역 암호화폐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향후 다른 거래소들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고객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오는 2025년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1330억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네,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 규정을 발표하며 오는 2020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한해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다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게 또 해킹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미 110여 개의 양로원이 해킹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TNW에 따르게 되면 미국 전역 110개의 양로원 컴퓨터가 암호화폐 획득을 위한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커는 랜섬웨어 RYUK를 통해서 기관 컴퓨터가 침투를 했고 1,4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해킹 소식이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드문드문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을 지킬 방법을 항상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컴퓨터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데 왜 김치 프리미엄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 노려 수백 회 소액 송금 거래자의 무죄가 판결이 됐습니다. 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이죠. 이제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외국 시장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서 약 14억의 돈을 3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서 수백 차례 걸쳐 해외로 송금한 혐의,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죠. 불구속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를 됐습니다. 네,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2개월 동안 462차례에 걸쳐 129만 9,586달러, 하나로 치면 13억 8천여만 원을 미국의 지인들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자본 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 10억 원 이하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3,000달러 이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검찰에 약식 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4일 A씨가 당초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거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암호화폐를 사고 팔며 3,000달러 이하로 송금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체 액수가 10억 원을 넘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거래 목적과 기간, 횟수, 송금액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범행이 의도적이라며 판결에 불복 항소를 했네요. 네, 스탠포드대 교수가 민불 프라이버시 기능 예상에 못 미친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라이브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게 되면 플로리안 트레이머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민불 프로토콜의 프라이버시 기능이 초기에 알려진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는 이와 관련해 민불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하나의 번들로 그룹화한다며 이는 암호화폐 해커들이 단일 거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를 구문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약용하는 것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ERC20 토큰의 하이콘 토큰이 서틱 안정성 검증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30% 상승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두나무의 디파이 서비스 트리니토는 테라의 KRT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네, 디센터에 따르게 되면 두나무 자회사 DXM의 암호화폐 대차 서비스 트리니토가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테라 KRT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26일 테라는 테라 KRT 예금 및 대차 서비스를 트리니토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지금 신종 악성 채굴 소프트웨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 8만 대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ATP 연구팀이 약 8만 대의 PC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암호화폐 탈취 멀웨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덱스포트로 불리는 이 멀웨어는 2018년 10월 처음 등장해 올해 6월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네, 덱스포트는 감염된 PC에 악성 채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로 정상적인 시스템 프로세스를 통해 이식이 된다고 합니다. 네, 멀웨어 제거 시 스케줄링된 프로세스를 통해 PC를 재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전날보다 4포인트 오른 21로 아직까지 그래도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하락하면서 21이 아닌 소폭 상승하면서 21이라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XRP 기준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259.92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도 259.61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죠. 네, 이 소폭 반등이 대규모 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